1519년 단 600명의 스페인 군인이 인구 3천만의 거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숫자 차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복자들의 지휘관 에르난 코르테스는 당시 스페인 본국에서 체포영장이 내려진 반역자였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교수형. 그는 역사상 가장 무모한 도박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민족이 아닌 세 도시국가의 동맹에서 시작된 아즈텍 제국,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즈텍 제국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의 민족이 세운 나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1428년에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이라는 세 도시국가가 맺은 동맹에서 시작됐거든요. 이른바 삼국동맹이라고 불리는 이 체제에서 테노치티틀란이 점점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결국 다른 두 도시를 압도하면서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문제는 이 제국이 주변 부족들에게 얼마나 잔혹했느냐는 겁니다. 아즈텍의 지배를 받는 속국들은 단순히 세금만 바친 게 아니었거든요. 원자재는 물론이고 인신공양에 쓸 포로까지 끊임없이 공급해야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며칠 만에 수천 명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아즈텍 전사들은 꽃의 전쟁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건 적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산채로 포획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전쟁이었죠. 심지어 귀족들 중 일부는 제물의 시신을 먹기도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테노치티틀란이 공포와 피만으로 가득한 도시였던 건 아닙니다. 멕시카인이라고 불린 이 도시의 주민들은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도시 곳곳에는 종교부터 역사, 지리, 정치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 필사본을 보관한 대형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인구 30만 명이 넘는 이 거대 도시는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컸고 정교한 운하 시스템과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1519년 2월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백 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만에 상륙한 겁니다. 황금으로 가득한 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쫓아서요. 원정대를 이끈 에르난 코르테스는 이전에 두 차례 탐험대가 이 지역을 다녀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미지의 땅으로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정은 출발부터 문제투성이었죠. 쿠바 총독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심하게 충돌한 코르테스는 출항 직전에 원정 허가가 취소됐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코르테스는 달랐어요. 그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출항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돌아가면 감옥행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형이었죠. 코르테스는 자신의 원정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 아니면 도 그의 인생 자체가 이 원정에 걸린 거죠. 다행히 운명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유카탄 반도로 향하던 중 코르테스 일행은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스페인인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를 발견했거든요. 아길라르는 몇 년간 마야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 상태였습니다. 코르테스는 즉 그를 통역관으로 고용했죠. 몇 주 뒤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포토친이라는 마야 도시국가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20명의 노예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 중에는 마야어와 아즈텍어인 나우아트러를 모두 구사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훗날 라 말린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여성이었죠. 아길라르와 함께 이 여성은 코르테스가 아즈텍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힘을 확보한 코르테스는 이제 철제 무기와 화약의 힘까지 더해 본격적인 정복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죠. 스페인 함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코르테스는 베라크루스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선포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스페인 식민지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실체가 있는 정착지라기보다는 지도 위의 이름에 가까웠습니다. 코르테스가 서둘러 식민지를 세운 진짜 이유는 스페인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벨라스케스 총독의 관할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거든요. 코르테스의 도착 소식은 금방 아즈텍 황제 목테수마에게 전해졌습니다. 황제는 사절단을 보내 정중하게 환영의 뜻을 전했죠. 하지만 코르테스는 이런 외교적 제스처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급한 문제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죠. 여기서 아즈텍 제국의 잔혹한 통치가 코르테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간 인신공양과 착취에 시달려온 속국들 중 상당수가 아즈텍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토토낙 연맹 같은 부족들은 비교적 쉽게 스페인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던 지배자를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스페인과 토토낙의 동맹 소식을 들은 목테수마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또다시 사절단을 보내 금과 직물 같은 값비싼 선물을 잔뜩 전달했거든요. 스페인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고 동시에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려 했죠. 무엇보다 목테수마가 원한 건 외부인들이 테노치티틀란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오히려 황금 선물에 더욱 자극받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도시에 이보다 훨씬 많은 보물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그는 즉시 테노치틀란을 향한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침몰시켜버렸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전진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진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틀락스칼라 영토를 통과할 때 틀락스칼라 전사들이 스페인 행렬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2주일 동안 낮에는 습격을 받고 밤에는 코르테스의 부하들이 틀락스칼라 마을을 급습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18일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스페인 기병대의 절반과 병력의 5분의 1을 잃은 뒤에야 겨우 평화가 찾아왔죠. 코르테스는 틀락스칼라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즈텍이야말로 공동의 적이라고 말이죠. 사실 틀락스칼라는 거의 100년 동안 아즈텍의 꽃의 전쟁에 시달리면서 영토 대부분을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틀락스칼라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스페인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테노치티틀란으로 가기 전에 피의 역사가 하나 더 새겨집니다. 스페인군과 틀락스칼라 동맹군은 촐룰라라는 도시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거든요. 촐룰라는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는데 원래 틀락스칼라 세력권이었다가 아즈텍 편으로 돌아선 도시였습니다. 학살의 정확한 이유는 논쟁이 있지만 틀락스칼라 입장에서는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한 것이었죠. 스페인 입장에서는 다른 도시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편에 붙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1519년 11월 첫째 주 살아남은 정복자들은 마침내 테노치티틀란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죠. 인구 30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도시보다 컸습니다. 수많은 운하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빽빽하게 들어선 주거지역 사이로 거대한 신전과 궁전들이 솟아 있었죠. 일부 스페인 병사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코르테스가 도시에 접근하는 걸 막는데 실패한 목테수마는 이제 그를 궁전으로 초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복자들은 황제가 보물을 숨겨둔 비밀방을 발견했죠. 금으로 만든 물건들, 보석, 주개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보물을 실제로 확인한 코르테스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테수마에게 2개의 거대한 아즈텍 신상 옆에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당연히 이 도발적인 요구는 멕시카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결국 폭력 사태가 벌어져 7명의 스페인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은 코르테스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목테수마를 궁전에 가택 연금시킨 거죠. 황제를 인질로 잡으면 아즈텍인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목테수마는 계속해서 평화와 외교를 주장했고 부하들의 공격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인들이 신전에 가톨릭 제단을 세우는 것까지 허용했죠. 한때 위대한 아즈텍 제국의 황제가 코르테스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동쪽에서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벨라스케스 총독이 보낸 900명의 정복자들이 상륙했거든요. 판필로 대 나르바에스의 지휘 아래였죠. 목적은 단 하나, 반역자 코르테스를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코르테스는 최정예 병력을 이끌고 나르바에스를 상대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페드로 데 알바라도와 소수의 수비대만 남겨두었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바라도는 잔인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죠. 1520년 5월 22일 목테수마가 인신공양이 포함된 아즈텍 축제를 열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알바라도는 허락한 척하다가 축제 도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죠. 대신전 안에 있던 비무장 상태의 전사들과 귀족들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알바라도의 부하들은 인신공양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스페인 병사들이
참석자들이 착용한 금 장신구를 보고 눈이 돌아갔다고 증언했죠. 학살 소식을 들은 목테수마는 또다시 백성들에게 진정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즈텍인들이 더 이상 참지 않았죠. 마침내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한편 동쪽에서 코르테스는 세말라에서 나르바에스를 기습 공격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250명의 스페인 병사와 200명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그의 병력이 기병대와 대포까지 갖춘 나르바에스의 우세한 군대를 격파한 거죠. 벨라스케스 총독에게 최고의 모욕을 안기면서 코르테스는 패배한 병사들에게 아즈텍의 무한한 부를 약속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 돌아온 코르테스는 알바라도의 병력이 궁전에서 포위당한 채 고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그는 목테수마에게 백성들 앞에서 평화를 호소하고 스페인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이 절박한 시도는 분노의 폭풍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목테수마가 나타나자 군중 속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죠. 돌과 창이 황제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목테수마를 버리고 새로운 황제 퀴틀라왁을 선출한 상태였거든요. 비극적인 목테수마는 이 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훗날 그가 쓸모가 없어지자 스페인인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죠. 협상 카드를 잃고 보급품마저 빠르게 바닥나자 코르테스는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야음을 틈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의 금과 보물을 챙겨서 탈출하라고 명령했죠. 반가운 폭우가 내리는 밤, 일행은 잠든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순식간에 아즈텍 병사들이 집집마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수백 척의 카누가 도시 밖으로 이어지는 둑길을 따라 탈출하는 스페인군을 공격했죠. 일부 병사들은 발을 헛디뎌 호수에 빠졌는데 장비와 그토록 갈망하던 보물의 무게에 짓눌려 익사했습니다. 코르테스 자신은 기병 선봉대를 이끌고 앞서 나가다가 뒤처진 부하들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죠. 타쿠바 마을의 안전지대에 도착한 뒤에야 그는 마음을 바꿔 아직 싸우며 탈출 중인 병사들을 구하러 돌아갔습니다. 도중에 그는 중상을 입은 알바라도와 스페인 및 틀락스칼라 생존자들을 발견했죠. 정복자 디아스 델 카스티오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코르테스가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피해 탈출 과정에서 400명에서 800명 사이의 스페인 병사가 전사하거나 익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약 1000명의 틀락스칼라 동맹군도 같은 운명을 맞았죠. 장비면에서는 모든 대포와 대부분의 말을 잃었고 지쳐있고 대부분 부상당한 생존자들은 가까스로 들고 나온 것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코르테스가 이 창극을 보며 흘렸다고 전해지는 눈물은 이 밤을 스페인과 멕시코 역사에 슬픔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새겨넣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코르테스의 병력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 뒤 아즈텍은 오툼바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죠. 하지만 슬픔의 밤의 승리로 아즈텍은 지나치게 자만해져 있었습니다. 스페인군은 기병대를 능숙하게 운용하며 적의 지휘관들을 집중 공격했고 결국 아즈텍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죠. 추격자들을 물리친 코르테스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틀락스칼라의 상대적 안전지대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했습니다. 전장에서 패배했지만 아즈텍은 수도를 되찾았죠.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곧 훨씬 더 치명적이고 교활한 적이 천연두란 형태로 도착했거든요. 이 질병과 접촉한 적이 없었던 아즈텍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연이어 쓰러졌고 그 중에는 새 황제 퀴틀라왁도 있었죠. 1520년이 끝날 무렵 현재 멕시코로 알려진 지역에서 약 80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슬픔의 밤과 오툼바 전투의 상처를 치유한 코르테스의 병력은 텍스코코 출신의 새로운 원주민 동맹군으로 보강되었습니다. 1521년 초에 다시 테노치티틀란을 향해 진격했죠. 천연두로 약해진 아즈테국을 상대로 스페인 지휘관들은 신속한 승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시의 완강한 수비대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좌절한 스페인군은 틀락스칼라 인부들에게 호수를 장악하기 위한 대포 장착, 소형 전함 브리간틴을 건조하도록 명령했죠. 5월 10일에 도시로의 식수 공급이 차단되었지만 6월 말이 되어도 수비대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외교를 통해 포위를 끝내려는 여러 시도도 실패했죠. 인내심이 바닥난 코르테스는 틀라텔로코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력은 격렬한 저항의 진면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전투 중에 코르테스 자신도 포로로 잡혔다가 부하들이 구출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잔혹한 시가전과 지속적인 광신적 저항은 남은 수비대가
플라자 마요르에서 최후의 항전을 펼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8월 13일 그들은 마침내 항복했죠. 마지막 아즈텍 황제 쿠아우테목의 통치는 그가 카누를 타고 도시를 탈출하려다 붙잡히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테노치티틀란에 닥친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승리한 스페인군과 원주민 동맹군은 금과 복수를 찾아 무자비하게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놀라운 원정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1522년 10월에 누에바 에스파냐 부엉령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신성 로마적 황제 카를로스 1세가 직접 내린 임명이었죠. 반역자의 치명적인 도박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 반항적인 군인은 스페인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에르난 코르테스의 비교적 소규모 정복자 집단은 하나의 제국을 무너뜨렸죠. 아즈텍 원정의 규모와 그 약탈한 보물은 1532년 현재 페루에서 벌어진 잉카 제국 정복 때까지 필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르테스의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페인의 기술적, 전술적 우위 외에도 수많은 원주민 동맹들의 결정적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목테수마의 과도한 신중함과 우유부단함, 그리고 천연두 전염병의 파괴적인 영향이 모두 아즈텍 제국의 급격한 붕괴에 한몫했죠. 그 몰락은 이 지역에서 스페인의 추가 정복의 시작을 알렸고 궁극적으로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대한 스페인의 지배로 이어졌습니다. 정복 이후에는 원주민들의 대규모 가톨릭 개종이 뒤따랐고 머지않아 스페인계와 원주민 사이의 혼인이 흔한 일이 되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멕시코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